여러분, 혹시 주변에 겉으로는 더없이 상냥하고 예의 바른 것 같으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불쾌한 기운이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칭찬이나 걱정을 해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뒤돌아서면 자존감이 깎여 있거나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 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평소에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결국 그 사람의 본바닥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과 행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애썼지만 결국 한 사람의 교묘한 본성에 휘말려 삶의 균형을 잃을 뻔했던 40 중반의 직장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인간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의 적나라한 밑바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따르던 이들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 또 이익을 쫓아 비굴하게 얼굴을 바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그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아주 사소한 태도 속에 숨어 있다. 그가 경계했던 몹쓸 사람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본성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마음을 수단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인간들을 가리켜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독을 알아채고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철수 씨는 성격이 원만하고 책임감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 하나인 근과 검을 삶의 신조로 삼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 부서에서 박진호 씨라는 인물이 김철수 씨의 팀으로 전근을 오게 되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첫인상부터 매우 강렬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팀원들의 작은 경조사까지 챙기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귀한 인재가 우리 팀에 왔구나. 박진호 씨는 김철수 씨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업무 스타일을 극찬하며 팀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제 공직 생활에 큰 행운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철수 씨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화감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식당이 매우 분벼 서빙이 조금 늦어지자 방금 전까지 팀원들에게 인자하게 웃으며 농담을 건네던 박진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세우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날카롭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돈 받고 일하면서 이 정도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가하게 기다려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하여 연신 사과를 했지만 박진호 씨는 그가 울먹일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던 그 상냥한 미소는 어디로 가고 약자 앞에서 잔인할 정도로 당당해지는 그 모습이 박진호 씨의 진짜 얼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박진호 씨의 본성은 조금씩 틈을 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성격이 유순한 동료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실수를 과장하여 소문을 내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핑계로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참언, 즉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김철수 씨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부하 직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팀원들의 부족함을 은근슬쩍 고자질하며 김철수 씨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려 애썼습니다. 팀장님, 이 대리가 요즘 업무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대신 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박진호 씨가 팀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의 이런 행동 뒤에는 항상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리의 실수를 수습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리가 보고해야 할 중요 서류를 일부러 누락시킨 뒤 자신이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꾸며 김철수 씨의 신뢰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터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박진호 씨는 병문안을 와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했습니다. 팀장님,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남은 일은 제가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한 일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상부 경영진에게 김철수 씨의 평소 업무 태만과 건강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씨가 작성한 기획안에서 이름만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제출했고 김철수 씨가 병상에 있는 동안 팀원들을 포섭하여 김철수 씨를 무능한 상사로 몰아갔습니다. 퇴원 후 회사로 돌아온 김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징계위원회의 호출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박진호 씨는 이제 김철수 씨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냉정한 법입니다. 팀장님. 몸 관리 못하신 것도 실력이고 사람 너무 믿으신 것도 과실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잇는 자는 금수와 다를 바 없으니 그들과는 한순간도 같은 공기를 마시지 마라. 박진호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은인도 오늘의 재물로 삼는 본성이 아주 몹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박진호 씨가 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였던 그 무례함, 동료들의 실수를 즐기며 전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몹쓸 사람을 구별해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정약용 선생이 가장 경멸했던 부류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아닌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아부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혹은 직장의 신입사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한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잃거나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그 날카로운 칼날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살피며 소인은 위만 쳐다보며 아래를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타인의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했다면 그것을 우연이나 기분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썩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남의 불행이나 실수를 은근히 즐기며 그것을 화제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좋은 동료라면 그 실수를 안타까워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몹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남의 치부를 드러낼 때 눈빛이 반짝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가 돕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참언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의 편인 척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가볍게 옮기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언제든 배신의 재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입으로는 공의와 도덕을 외치지만 행동은 철저히 사익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언행일치를 선비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번지르르하고 세상의 정의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뒤로 숨고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앞줄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 실제 삶에서는 단 한 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가스라이팅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말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교묘하게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선택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감사함은 금방 잊고 서운함은 뼈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를 마치 저축해둔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도 단 한 번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 자신이 입은 아주 작은 손해나 불편함에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은혜를 잊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요 원한만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와 선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누군가를 껴안는 용기가 아니라 해로운 사람을 과감히 내치는 용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공부하고 자신의 내면을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존중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그 어떤 교육이나 사랑으로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정작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본성이 훌륭한 사람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대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도 은은한 향기처럼 주변을 밝힙니다. 반대로 본성이 몹쓸 사람은 남이 볼 때만 선한 척을 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목적이 있고 그들의 미소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무례한 행동이나 비겁한 선택은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본성이 틈새를 뚫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관은 이미 그 사람의 위험함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박진호 씨의 배신으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박진호 씨가 누락시켰던 원본 파일과 그동안의 협박 섞인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김철수 씨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 더 집중하며 사람을 가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박진호 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대리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지키는 동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눈이 생기니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본성이 몹쓸 사람들과 엮여 괴로워하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실학의 정신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이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명한 인간관계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옥과 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의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뜰에 독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독초는 처음에는 작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결국 뜰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독초를 뽑아낸 자리에 정약용 선생이 사랑했던 매화와 국화처럼 기품 있고 맑은 사람들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본성을 탓하기 전에 나의 본성을 먼저 살피되 나를 해치려는 본성 앞에서는 단호해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서도 끝내 선비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면 그 가시를 억지로 삼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선택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것은 거창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결국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며 그 눈을 맑게 닦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의 영혼을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닦아주는 지혜의 샘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품격을 높여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인간관계의 통찰이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소중한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